안녕하십니까. 주제통합적 읽기 고유독서 신사고입니다. 주제통합적 읽기란 무엇입니까? 자, 봅시다. 바로 저희 교과서 또 22페이지의 개념 있죠. 자, 주제통합적 읽기의 개념. 하나의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며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 괄호를 치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 걸쳐서 있죠. 이 말이 결국 뭐냐면요,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제만 같다고 다 같은 글이 아니죠. 뭐 우리가 뒤에서 배울 소비라는 관점을 볼 건데, 소비를 하는 것도 좋다라는 글이 있고요, 소비를 너무 해도 안 된다라는 또 글이 있고요, 소비도 가려서 해야 된다, 뭐 이 소비 저 소비 이렇게 무작정하지 말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한 기준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싸우고 있으면은 뭐 얘 말도 들어보고 얘 말도 들어봐야 시시비비를 가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읽을 때도 주제가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똑같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얘 입장 들어보고 얘 입장 들어보고 얘 입장 들어봐서 너만의 어떤 한 판단의 기준점을 만들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라는 소리가 그겁니다. 의미를 네가 다시 한번 좀 더듬어서 너만의 것으로 만들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는 중구난방인데, 자, 하나하나 같이 봅시다. 자, 주제통합적 읽기를 왜 해야 될까요? 첫째, 해당 주제에 대해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글들을 읽음으로써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주제를 심층적으로 1급 밑줄 치시고,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고, 세계를 폭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다양한 글을 읽고 정보를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능력,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새로운 주제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창의적인 의미 구성 능력 등의 한층 높은 수준으로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셋째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1번하고 4번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은 사람이 이제 식견이 넓어지고 뭔가 좀 보는 데 있어서 좀 안목이 넓어지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한 사람 말만 너무 믿지 말란 소리입니다. 한 사람 말만 믿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선동이 되는 거예요. 선동에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주제통합적 읽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써있네요. 23쪽에 이미 다 주제, 그게 다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글은 뭐냐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에 대한 예시, 이거에 대한 예시, 이거 밑에 써놓은 거라서 이거 밑에는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일단 요 위에는 무조건 외워줘야겠죠.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은 주제통합적인 읽기를 하려면은 네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뭐고 화제가 뭔지를 정한 다음에 그 글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그 자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적인, 일단 읽어보시고, 그러면 얘는 반대 입장이고 얘는 찬성 입장이구나를 네가 이렇게 나눠보란 소리예요.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교, 대조,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너만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참 말로 하면 간단한데 문제로 보면 또 헷갈리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글들이죠. 소비글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소설이라고 하니. 자, 얘는 논설문이고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이라는 어떤 경제 단위죠. 경제 단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권 발달과 중국의 상권 발달, 우리나라의 상권 발달이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 옆으로 상점이 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연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점이 엄청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가선은 뭐냐면은 이제 헝겊 같은 거래요. 헝겊 같은 건데 이게 길다 이렇게 나온 거래.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 붉게 칠해 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았다.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또 동학묘, 융복사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1문단에서는 그냥 지금 단순하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국 상업거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씁시다. 1문단. 1문단은 상업이 발달한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는? 중국의 상업이 발달한 중국의 거리겠죠. 연경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서론은 아까 1문단에서 끝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산업공상의 제도에서 산업공상의 어떤 사회적 신분 계급이 있었거든요. 상이 제일 밑에였어요. 그러니까 상인을 욕심이 많고 뭐 돈을 막 재물을 탐한다 해가지고 매우 천하게 여겼거든요. 자, 이거 씁시다. 이 뭔 소리냐면 사회를 천하게 여기는 상업이죠. 사회가 아니라 상업을 천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말이다. 무릇 상인은 산업공상 내 부류 백성의 하나이지만, 여기서도 나오죠. 선비사자 사가 제일 높고요. 농업이 그 다음에 공업, 상업이 맨 나중이에요. 이 네 부류 백성이 하나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 백성을 소통시키고 있으므로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한 30%는 무조건 상업을 해야 된다고. 왜? 이 세 명이, 요 상업 한 명이 요 세 명을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문단은 상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썼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며 그 나머지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3문단은 유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번 더 유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돌아야 된다라는 소리죠. 돈이 돌든가 물건이 돌아야 그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상업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바로 이 조선의 문제점을 꼬집은 바로 그 소설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성왕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성왕이란 중국의 성왕이 태평성대를 이룬 왕 중에 하나거든요. 성왕. 그 사람이 이제 경제를 발달시켰나 봐요.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도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 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중국의 성왕은 물건 유통에 힘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 문단입니다. 중국 성왕의 그래서 열심히 했다. 유통의 중요성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이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런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어놓지도 못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건이 유통도 되지 않으면서 중국을 어쨌든 좀 배워야 될 텐데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오문단. 오문단도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유통 문제점 및 그리고 중국 소비를 비판하고 있는 거. 이건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중국이지? 중국 소비 비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라고 하자. 우리나라 야 유통을 하지 않고 유통도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유통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 소비를 비판하기만 하고 있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자, 보시면은 위에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맞냐? 지금 우리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야? 정찰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가야, 시가.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서는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건 가격에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물 교환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어제는 분명히
떡은 쌀 한 가마니였는데 왜 오늘은 떡 하나에 쌀 두 가마니가 돼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가로친 거 이렇게 통짜 쓰기가 힘듭니다. 재물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자, 씁시용. 자,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렇겠는가?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뭐 좋아요 그렇겠는가? 저거를 뭐 서리법 써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우리 사회 문제점은 대놓고 나온 건 뭡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조선의 문제점은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애들이 돈을 풀질 않아, 쓰진 않고 항상 모아두기만 했기 때문에 또 아마 경제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그래서 여기 6문단 정리 한번 볼까? 재물 사용과 재물 사용 방법과 재물 사용 방법과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힘들어. 지우는데 제일 힘들어. 자, 7문단. 재물을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바싹 말라버린다. 그래서 우물은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퍼주면 계속 물이 올라오는데 내비두면 물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우물과 재물의 공통점을 알아냈네요.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물에 비유한 거죠, 재물.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의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져버렸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 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산업 공상 내 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다 공궁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 뭐냐면 이미 다 망했다는 소리야. 다 망했어. 다 사용하지 않으면 만드는 사람이 있겠냐고. 다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즉 재화가 해외로 유출된다라는 문제점이 또 생겼네요.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하면서 질문다. 그래서 다 쓰셨죠? 마지막 뭐야? 으짜 자연스러운 추세다. 아씨 팔문단 왜 없냐? 팔문단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종각에 있는 종로 네거리는 연달아 있는 시장의 점포거리가 1, 2가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작아요. 상권이 작고요. 근데 중국에서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면리에 걸쳐져 있었다. 그건 뭐예요? 중국에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밑줄 치세요.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 밑줄 치시고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문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소비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에 대한 다른 관점의 글을 다시 또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윤리적 소비. 기사문이 있습니다. 기사문. 그래서 도대체 윤리적 소비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글입니다. 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제는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긁은 글씨부터 읽을까요? 윤리적 소비는 소비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의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총 3개입니다. 윤리적 소비는 참사력에서 소비자, 건강 파트, 그 다음에 환경 파트, 그 다음에 정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윤리적 소비는 참살이다라는 부제를 가진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 물질과의 싸움은 오래 살려면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부터 괄호를 치세요.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조제 우유의 생산량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소비자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디 갔어? 자, 이게 뭡니까? 비윤리적인 행위죠. 동물애를 착취를 하고 있는 것들. 요즘 이것 좀 이거 기업의 이미지 타격 크죠? 그래, 건강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 1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제를 투여한 소가 짠 우유, 거기에는 진짜로 그 호르몬제의 영향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알게 되었고,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자, 이것도 사례 2번째입니다. 소비자의 건강 위협하는 거 2번째죠. 양계 환경이 뭐냐면은 닭 개자예요. 닭 개자. 닭.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묶는 계기로 발전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속에서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런 공개 과정, 유통 과정이 매우 투명하게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바코드 만약에 소고기에 바코드 있으면은 그 바코드 찍잖아요. 그럼 농장 주인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소를 키워왔는지가 쫙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참사리를 선호하는 환경은 실제 시장 분위기도 변화시켰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어? 자, 여기 밑줄 쳐.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 증가.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뭐 소비자를 배려하고 뭐 농약 센 거 안 치고 그러는 것들 있죠. 유기농. 그래서 착한 소비 결과. 착한 소비 결과 1. 유통량이 증가했으며 이는 환경보호와 더불어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착한 소비 결과 두 번째죠. 여기가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 그 다음에 친환경 상품은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 3번 어디 갔어? 어머나, 야, 일단 써봐. 야, 이거 3이야. 건강한 밥상. 왜? 환경보호가 2예요. 이거 빼먹었어. 환경보호가 2. 건강한 밥상 3. 그 다음에 생산, 소비, 새로운 기계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까지 있죠. 이게 4입니다. 그래서 착한 소비 결과 1, 2, 3, 4 있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환경 오염도 뭐 줄인다고 아까 참사리 부분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환경 쪽을 좀 더 깊이 파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소비자들이 막 그렇게 아무거나 안 사고 가려 사는 게 환경에도 그러면 영향이 있나? 당연히 있죠.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향하며 육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자! 라고 나오죠. 어디 갔어? 딱 여기까지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이거든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1이 아니야. 어차피 이거는 1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 방지 대책. 는 주작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의 이동을 뜻한다 해서 자, 밑줄 치자. 개념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관점? 환경 관점. 환경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관점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줄이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탄소 발생 때문이에요. 근데 이 탄소 발생이 뭐에도 문제가 된다니까. 육류. 왜냐면 소나 돼지 이런 애들을 막 오지게 기르다 보면 걔네가 이제 막 메탄가스 뿜뿜 할 거 아닙니까? 트름하고 방구 끼고.
뭐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사람의 몇 배, 많게는 10배까지 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세요. 왜? 육류를 좀 적게 먹으면 키우는 사람도 적어질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 씁시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수다도 자전거가 60보다 체중을 주는 설득력으로 나온다. 자, 이 부분 친환경 소비. 친환경 소비 예시 1번. 저탄소 지향이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거리를 줄여 유통 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 역시 좋은 본보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친환경 거시기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친환경 소비의 얘 두 번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초점은 탄소 배출의 감소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유통하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제주도 감귤 하면은 뭘로 옵니까? 뭘로 오기는 이걸로 오자, 비행기로 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런 거 탄소 배출 낮춰야 되니까 지방에서 먹는 거 먹자라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나는 거. 근데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유럽이나 미국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해요. 서울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는데? 콘크리트 먹을 거니? 철근 먹을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땅덩어리랑 큰 데서나 되지, 우리나라처럼 코딱지만 하는 데서는 뭐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 환경, 지역 경제, 가계 경제, 가족과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 걸었어. 어디 갔어? 사람이다까지 해가지고, 자, 뭐다? 이거는 소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기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합시다.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올바른 정보. 이거는 기업이 해야 할 일. 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잘 하냐 못하냐, 이를 보완할 정부의 제도 개혁. 이거는 정부가 해야. 그래서 소비자,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무언가를 잘 굴려 나가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환경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파트가 남았다고? 그럼 도대체 이제 경제는 그럼 어떻게 굴러가야 되냐? 뭐 다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보죠? 경제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경제 정의.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 정의네요. 경제 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의미가 좀 맞나봐요.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보면 경제 정의 범위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외치는 정의는 justice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기. 내가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는 가까지 밑줄 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씁시다. 그래서 경제 정의라는 건요, 이제 어떤 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윤리적 소비라는 것에서 봤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쓴 돈이 진짜 막, 야, 만약에 내가, 만약 김치를 사 먹었어요? 김치를 사 먹었는데 내가 그 김치 사는데 쓴 돈이 어디로 가? 마약 만드는데 쓰이면 그게 윤리적 소비냐? 아닌 거죠. 그래서 북한이 경제 제재 당하는 이유가 뭐야? 북한에서 나오는 거 사지도 쓰지도 말자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쓴 돈 다 어디로 가요? 북한이 핵 개발하잖아. 그러면 그 핵 누구한테 쏴? 니한테 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 경제 제재를 때리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 여행 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여행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의도의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공정무역 제품, 공정하게 나온 것들을 무역해서 뭐 하고 거시기 하자는 건데, 불편하게도 우리가 신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은 다 어디에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아이들이 한 땀 한 땀 수제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는 공장을 돌린다고 하고요. 근데 없다라고 말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뭐냐면 그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도 시골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인건비가 공장보다 더 싸대요. 그럼 걔네가 이제 손으로 하는 거죠. 야, 그래서 거기 괄호 칩시다. 그래서 어디 갔어? 여행국가 주민들에게 여기 저희나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보세요. 경제 정의가 실현된 일입니다. 네,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땡땡땡 씨는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은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 배분을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기에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이 커피를 마시면 뭐 커피 회사가 아니라 그 커피 회사가 이제 막 그 에티오피아나 아니면은 캄보디아에서 커피 농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뭐 얼마만에 기부가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커피 회사들은 광고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원료와 생산 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성에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그 경제 정의가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씁시다. 야, 이거 어디서 해야 되냐? 기업 정신 물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정의 범위. 경제 정의 범위 확장입니다. 이 판단의 꼭지점에는 현재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말이 이렇게 긴데요. 결국에는 뭐야?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현재 행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좋은 선한 것이 어느 때까지 그냥 반짝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야만이 진정한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소비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봤죠. 앞에 있는 소비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그런 소비의 관점이어서 우리도 소비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거였고, 이제 요 두 번째 봤던 질문, 윤리적 소비. 소비를 하긴 하는데 이왕 사는 거 좀 착한 기업에 몰아주자라는 겁니다. 환경오염 배출도 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부도 더 많이 하는 기업의 것을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겠습니까? 다음 질문은요, 쓰지 마예요. 쓰지 마. 뭘 쓰지 마? 명품 작작서란 소리입니다. 아, 솔직히 근데 얘들아, 돈 있으면 명품 사는 게 맞죠? 돈 있으면 명품 사는 게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명품 사지 마는요, 돈도 없는데 과시하려고 사지 마요. 네 수준에 맞게 사려라라는 거지. 굳이 남이 산다고 해가지고 굳이 아니 명품을 사면 그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지는 완전히 쭉정이 짝퉁인데 그 명품 사가지고는 꼴랑꼴랑 이러고 다니면은 지가 명품이냐고. 아니란 말이죠. 그거 까는 거예요. 그건 왜 우리 한국인들, 현대 한국인들은 그렇게 명품에 미쳐 사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100%라고 맞지는 않고요. 그게 일부. 그러니까 이제
너네도 돈 한 푼 안 버는 것들이 사달라는 거는 더럽게 많잖아요. 근데 사는데 그냥 부모님이 사주는 거 그냥 그대로 쳐 입지도 않고 막 20만원, 30만원짜리 사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친구들이 다 사니까요. 그거 안 사면은 찐따 되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봐라. 그거 산다고 네가 찐따가 안 돼? 그냥 그거 사든 안 사든 사람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병신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으로 갑시다. 지문 가자. 자, 뭐 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까 앞에 한 게 답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근데 요 산다라는 말이 중의적 표현이죠. 산다? 살아간다와 by의 뜻이죠. 이것 또는 이거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감추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명품 구매 행동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출처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여기부터 5조가 넘었다고 한다까지 구체적 수치와 출처를 통해 무엇을 높였다? 신뢰성 확보. 계속 읽어볼까요? 인간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 소비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명품 시장이 5조 원에 육박한다면 5조 원? 그렇게 그래?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할 텐데 추이를 둘러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이러한 소비 행동의 기저에 어떠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왜 명품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깁니다.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예시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주네요. 사례죠, 사례.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땡땡땡 씨는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에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였다. 이게 차가 재산이어가지고 자기의 총 재산의 5%인가 10%만 자동차에 투자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억짜리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너는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중 일부가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내심 부러웠고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자동차와 더불어 자신에까지 푼이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고급 자동차를 사고 나서 얼마간은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자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좀 후회가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산차는 압률이 깨지면 20만 원이래요. 뭐 교체하는데. 근데 외제차는 압률이 깨지면 400만 원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외제차 못 사. 외제차 차값이 아무리 싸다 해도 그 부품값이 차값보다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미친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지도 않게 너무 비싼 거를 샀다는 거죠. 무슨 욕심으로? 과시 욕심으로. 왜? 사람들이 자신을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너를 봐주지 않습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왜 봐?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너를 어떻게 보냐예요. 만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자아 존중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겠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아 존중감이.
너가 너를 일단은 높이 쳐야지 뭔가라도 할 때도 자신감이 드는데 뭐 맨날 나는 뭐 그렇지 뭐 나는 뭐 이래 나는 맨날 뭐 이러고 그냥 찐따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 그냥 계속 쑥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공부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면 자아자존감 높아집니다. 진짜로. 왜 주변에서 다 띄워주거든 이렇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양하여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 물적 자기이다. 그래서 물적 자기가 뭐냐면은 물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왜? 내가 뭐 만약에 막 백수고 나이는 들어가. 근데 주변 애들은 다 막 성공해서 막 SNS에다가 막 뭐 거시기하고 해. 근데 나는 백수고 직업도 없고 키도 작고 내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막 자아 존중감이 없어. 그러던 와중에 나의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건 뭐야? 그래, 내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명품. 결국엔 명품이죠. 왜?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할 수 있는데 실제는 뭡니까? 백수 새끼라니까요. 백수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사? 나 이런 거 있어. 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거 사지도 않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만 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과시 목적은요 금방 뽀록 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뭐야 너 그거 하나밖에 못 사? 이러면 2개 사고 뭐야 2개밖에 없어? 이러면 또 3개 사. 끝이 없어 과시 목적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싶어 한다 까지. 그래서 괄호 치시고 소비를 통한 물적 자기의 고양과 자아 존중과 상승 과정? 야, 이거 좀 어떻게 줄여보자. 아씨, 어떻게 줄이지? 줄여볼게요. 소비를 통한 자 감 향상이라고 해야 되나? 상승. 이게 1이에요.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자기는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은 상승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남들도 나를 칭찬해주고 나도 나를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명품 하나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뭐예요? 이것도 이거 해주세요. 자아 존중감이죠? 2, 요거 2. 자, 그런데 라고 나오죠.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 그렇죠. 야, 사놓고 옷장에 쳐넣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냐? 그러니까 뭐해? SNS 빠. 그러니까 언박싱 유튜버도 아닌데 언박싱 하는 애들이죠. 나 진짜. 어쨌든 과식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맞냐?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사서 잘 쓰면 되는데요. 그런 애들 있죠. 아니 뭐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사는 애들. 진짜 집에 돈이 많으면 근데 인정해야 돼요. 그건 친해지세요. 예. 그건 친해져야 되고, 아니다, 말 아낄게요. 그냥 진미나 가자. 자,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위 상승 욕구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 명예든 물질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뭐 사회적인 그런 건데 이건 당연한 소리란 말이야. 심리학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죠. 사람들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고 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뭐야? 시리가 갑자기 어딜 봐서 그 거식이야. 자, 계속하겠습니다.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인맥 관리가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학연, 지원, 학벌이 최고라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따 나올 개념인 동조라는 개념인데요. 그 동조가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조가 일어나는 문화적 배경. 물론 관계주의 문화의 좋은 점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해 단점을 더 쉽게 떠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야, 회식할 거지? 그럼 다 가야 돼. 왜? 한 명이 거기서 안 가요 이러거든. 다 쳐다볼걸 그 사람? 그러니까 동조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좀 그런 집단의 목표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그게 또 어디서 제일 크게 나와요? 유행. 뭔가가 이게 유행이다 하면 사람들 다 그것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개인의 자유의지는 여기서부터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디 갔어? 관계의 흠이 클수록 분리되기 어렵다. 이게 뭐다? 동조의 개념.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즉 동조가 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동조 행위는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이다. 자, 유행에 따른 소비가 바로 동조 행위의 대표예요. 어디 갔어? 유행에 따른 소비가 자, 동조 행위입니다.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는 사람은 유행에 뒤처진 것으로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까지 괄호 치시고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이유입니다.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이유.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왜냐면은 나는 이게 이뻐. 나는 아무리 봐도 A가 이쁜데 막 모든 사람들, 전 국민들이 막 뉴스도 그렇고 막 B가 더 개질인데, 와 B야 이거 없으면 찐따다, 이거 없으면 아싸다. 그러니까 나는 A가 이쁘다고 생각되는데도 B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고 여기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어디 갔어? 여기. 근데 이거에 반대가 또 있습니다. 유행을 해야 되는 유행병이 있다면은 홍대병이라고 하죠. 아, 이거 나만 알고 있던 건데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밴드가 유명해지면 그 밴드를 탈덕해버리는 홍대병. 오히려 요즘도 이상해요. 무조건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동조 소비 문제점이에요.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나 이거 샀는데 잘 모르겠어. 솔직히 사고 나서 지가 후회해도 주변 사람들이 와 좋다 하면은 그냥 그렇다 끄덕끄덕 해주는 거야. 계속.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할까?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성,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 비해 유행에 덜 민감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곧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자아 존중감으로 이루어지네요. 어디 갔어? 자아가 약한 사람이 유행에 더 민감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갔어? 이거 중요해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앞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 소비를 택한다는 점을 언급했죠. 유행에 따르는 것 또한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에 그렇게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겉 포장지로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가 이렇게 썩 빠졌는데 포장해봤자 어디다 쓰냐고. 오케이? 네. 여러분도 그래서 꼭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왜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대학을 못 가면은 취직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취직할 확률이 떨어지면 돈 벌 확률도 떨어져요. 그러면은 결국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 거고 여기 나온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공부 많이 하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1-1는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3가지 질문 받고 이것들 소비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그래서 그 조제 통합적 읽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